여러분은 호치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도시. 이 사이공, 이 호치민이 경제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건물들과 기업들이 다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쇼핑. 호치민은 확실히 트렌디하고 도시적 매력이 강해요. 이렇게 명품 브랜드 샵들이 주변에 있어요. 여행자에게 친절한 도시. 나 한국말 알 수 있어. 진짜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본인 이쁜 거 알아요? 아, 알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낮의 호치민은 분주하고 활기찬 생활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늦은 밤까지 열려있는 거리의 활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토바이 행렬,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교통 혼잡과 경적 소리, 편리함 뒤에는 늘 소음과 피로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또 다른 풍경이 시작됩니다. 밝은 조명 아래 이어지는 밤거리와 그 안에서 각자의 이유로 밤을 보내는 사람들. 호치민은 하나의 모습으로 설명되기보다 서로 다른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이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앙그리 투어, 베트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호치민이고요. 원래 호치민의 옛 명은 사이공입니다. 사이공. 사이공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 인도차이나의 중심 도시였고 동양의 파리라 불릴 만큼 번화했던 곳입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 동안에는 남베트남의 수도로 사용되며 정치와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전쟁이 끝나고 북베트남이 승리합니다. 남북이 통일되면서 새로운 정부는 도시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트남 독립의 상징적 인물, 혁명 지도자 호치민이었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이름은 과거의 시대를 지우고 새로운 국가의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현지인들은 일상적으로 이 도시를 여전히 사이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도시, 두 개의 이름, 그리고 그 안에는 베트남의 현대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보면 뭐 사이공 스퀘어, 사이공 타워 다 사이공이 많이 붙어 있어요. 저는 근데 호치민이라는 이름보다 사이공이라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가 1군에 있습니다. 1군. 호치민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프랑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았습니다. 프랑스도 보면 파리를 주변으로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군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 호치민은 동양적인 건물이나 사찰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시면 볼 게 없습니다. 프랑스가 처음에 여기에 식민지를 개설했을 때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텔이나 이런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옛날 건물 같은 게 남아있는 경우는 프랑스 스타일의 건물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총독부 같은 경우도 뭐 부서졌다가 다시 졌지만 통일궁, 이제 통일궁이라고 하죠. 뭐 그런 데들도 다 프랑스 양식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원래 호치민의 일부는 차들도 엄청 많고 거의 대부분 정체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통 도시를 계획할 때 여기는 몇만 명을 위해서 만든 도시다. 5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그 사이즈까지만 생각을 하고 건설한 도시인데 50만 명이 넘은 건 1950년도에 넘었어요. 인구적으로. 원래 수도는 하노이입니다. 북쪽의 하노이지만 이 사이공, 이 호치민이 경제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건물들과 기업들이 다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도로나 이런 것들을 기획했을 때 너무 작게 건설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런 건물들이 보면 화려하잖아요. 이 건물들이 처음에 호치민을 장악했을 때 북쪽이 이겼죠. 북쪽이 이기고 나서 건물들을 전쟁 영웅들한테 줬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지, 공산당원들. 그러다 보니 이 건물 부시고 도로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곳은 호치민 중심부에 있는 광장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지만 의외로 특별한 시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을 보면 이 장소의 역할이 보입니다. 해가 지면 시민들과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걷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프랑스 식민지를 한 나라들은 이 광장 문화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광장 앞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지어진 시청 건물이 서 있고 그 앞에는 베트남 독립의 상징인 호치민 동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광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프랑스의 역할이 엄청나게 커요. 프랑스가 처음에 여기를 만들 때는 계획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시아의 파리?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과거의 건축과 현재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모습.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의 일상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호치민은 이렇게 1년 내 12달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중앙광장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장에서는 호치민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촬영하는 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뭐 여기 놀러 오시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촬영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아, 여기 촬영하시는 분이 또 있네. 더운데 무슨 촬영하고 계시는 거지? What are you doing? Live stream? Hi, I'm Korean YouTuber. 아, Nice to meet you. Yeah. 나 한국말 할 수 있어. 오, 그래요?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네, 어떻게 할 줄 알아요? 공부했어요. 오, 진짜 잘한다. 그냥 라이브 스트림 하고 있대요. 어디? 아, How many view? 5 people. 5 people. ล่าสุดมีคนเกาหลีมาล่าสุดมีคนเกาหลีมาถ่ายวิดีโอด้วยโชว์ให้พวกจะทำเดียว 아, 태국 사람이에요? 아, 베트남 사람 아니에요? 아, 언제 도착하셨어요? 네, 여기 살았어요. 여기 살아요? 근데 태국 사람이에요? 네. 본인 이쁜 거 알아요? 아, 알죠. 이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남들이 보면 한국 사람인 줄 알 것 같은데. 근데 왜 베트남 왔어요? 일. 일 라이브 스트림? 평원 수술. 아, 그렇구나. 이름 물어봐도 돼요? 네, 소연. 우와, 몇 살이에요? 26. 저는 글이라고 합니다. 오빠 리 팔로워 많아? 유튜브 해요. 틱톡 아니에요? 한국은 유튜브 많이 해요. 네. 인스타. 제가 아깝네. 혼자 좋다. 왔어요? 네. 근데 이제 둘이 됐네요. 봤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방송 열심히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아, 가슴 아파. 호치민이 나랑 안 맞아. 다낭에서 인기 많았는데 호치민에서 인기가 없네. 아, 잘 맞는 도시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시끄럽고 뭐 이런 도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고즈넉한 도시 좋아하는데. 베트남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니 해도 쌀국수. 아, 여기 쌀국수 파나 보다. 쌀국수 먹어야 되겠다. 진짜.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하노이와 호치민 자체도 음식도 조금 달라요.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쌀국수일 건데요. 하노이 쌀국수는 좀 맑아요, 국물이. 하노이 쌀국수의 베이스는 닭뼈라고 보시면 되고, 호치민의 쌀국수의 베이스는 소국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맛도 좀 달라요. 근데 이 포라는 음식 자체가 아픔이 있는 음식이에요. 19세기 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기 소고기를 먹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원래 베트남에서는 소를 농사에 쓰는 존재로 여겨 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인들이 소고기를 소비하기 시작했고 남은 뼈와 부산물을 이용해 국물을 끓이면서 지금의 쌀국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중국식 면 요리의 조리 방식과 베트남의 향채, 생허브 문화가 더해지면서 현재의 포가 완성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영향, 전쟁과 이동, 그리고 지역 문화가 섞여 이 한 그릇의 음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쌀국수는 단순한 길거리 음식이 아니라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음식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쌀국수의 역사가 되게 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죠. 이게 우리나라의 그 부대찌개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면 소고기 쌀국수를 시켰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야채는 넣어줘야지. 국물이지 않습니까? 여기 되게 특이하다. 야, 잠깐만. 이거 고추인데? 왜 고추 왜 주지? 여기다 넣어서 먹으라는 건가?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이게 땅콩이 들어있는데 혹시 땅콩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땅콩 빼달라고 꼭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소한 맛이 더 있네요. 여기 다른 집보다 국물이 더 걸쭉한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소고기 같은 경우는 물소여서 질긴데 이거 소고기 하나도 안 질리는데? 아, 이 뻥튀기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누룽지 같아요, 맛이. 더 고소해. 아, 너무 맛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 국물만 보고 왔거든요, 국물만. 국물이 너무 찐득한 것 같아갖고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인데 다음번에 또 와야 되겠다. 베트남 하면 햄의 문화라고 하면 됩니다. 햄. 베트남 도시를 걷다 보면 큰 도로 옆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현지에서는 이 골목을 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작은 골목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잘 이어져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단순한 골목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작은 식당과 카페, 이발소와 세탁소, 그리고 사람들의 집까지 하나의 작은 동네가 그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골목 안에 보면 또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여행을 오시면 이런 골목들 사이사이 이렇게 오시지는 않으시거든요. 이유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베트남은 왜 골목들이 이렇게 좁게 돼 있냐면 식민지 시절 때 골목의 폭의 넓이에 따라 세금이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길에 집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문화가 만들어진 데에는 도시 구조와 행정 제도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도로에 직접 면한 건물은 임대료와 세금, 영업 허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큰 길을 피한 골목 안쪽에 생활과 가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상업과 주거가 골목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햄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하나의 마을처럼 발전하게 됩니다. 관광객에게는 숨겨진 맛집 골목이지만 현지인에게는 세금과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이해하려면 큰 거리보다 이 작은 골목을 먼저 걸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뭔가 베트남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 스타벅스 엄청 큰데? 베트남 스타벅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게 있어요. 베트남이 스타벅스가 잘 되냐 안 되냐라고 하면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커피 부심이 대단해요. 커피를 즐겨 마시기도 해요. 그러면 스타벅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스타벅스가 비싸서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잘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비싼 돈 주고 굳이 우리 커피 훨씬 더 맛있는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잘 나가요. 커피가 아닌 음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스타벅스가 생각보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똑같아요. 베트남이 맥도날드가 잘 안 돼요. 햄버거를 싫어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반미 있잖아요, 반미. 반미보다 가격은 비싼데 이 친구들이 생각에는 햄버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약간 반미의 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맥도날드 매장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The Korea, 진짜오. 박항서. 박항서. Good. What is that? No. How much is it? 기분 좋았어. 다른 거 말고 박항서 얘기해서. 박항서. 그냥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돈 지불하겠다고 하고 샀습니다. 전 공짜는 싫어요. 엄청 시원하네. 여기서 축구 얘기를 빼놓을 수 없네요. 생각보다 베트남 축구 열기가 장난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경기가 있는 날이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폭주족처럼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돌면서 계속 크락션 울려요. 카페와 식당, 길거리까지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화면을 함께 바라보고 골이 들어가는 순간 거리는 환호와 경적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축구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공통의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이해하려면 경기 결과보다 경기가 끝난 뒤에 거리 풍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축구는 경기장이 아니라 거리에서 완성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나 축구에 미쳤어. 우리나라 그 2002년 월드컵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단한 인파였어요.
이곳은 호치민의 상징 중 하나인 벤탄 마켓입니다. 원래 이 시장의 시작은 19세기 초 420 강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작은 상인들의 장터였습니다. 하지만 1859년 프랑스가 420을 점령한 이후 도시 정비가 진행되면서 기존 시장은 철거됩니다. 그리고 프랑스 당국은 보다 체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12년 지금의 위치에 벽돌 구조의 시장 건물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계탑이 있는 건물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전쟁과 정권 변화 그리고 도시 이름이 420에서 호치민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이 시장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한 세기 넘는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상업 활동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벤탄마켓은 단순한 쇼핑 장소가 아니라 식민지 시대, 전쟁 시기 그리고 현대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도시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머무는 여행자는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여기에서는 살 게 커피밖에 없는데 사실 커피도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이곳은 호치민 중심 일군에 위치해 임대료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상인들은 높은 자리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그 비용이 자연스럽게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현지인 기준이 아니라 관광객 기준으로 시작되며 흥정을 전제로 한 가격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기념품과 상점이 반복되다 보니 여행자에게는 금방 둘러보게 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호치민에 몇 번 이상 오신 분들은 벤탄 시장 잘 안 가실 거예요. 옷들의 퀄리티도 좋지 않고 짝퉁도 많고. 최근에는 에어컨이 있는 쇼핑몰과 대형 마트가 늘어나면서 편하게 쇼핑하려는 여행자들이 다른 장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벤탄 마켓은 쇼핑을 오래 하는 곳이라기보다 도시의 분위기와 시장 문화를 잠시 경험하고 지나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호치민은 길 걷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걸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신호등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의 사이즈에 비해 인프라가 되게 안 돼 있는 편이거든요. 호치민의 도로에 처음 나오면 교통이라기보다 혼잡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차선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신호는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호치민에서 길 건널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파란불이라고 건너면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호치민에도 신호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보행 신호가 켜져도 차량이 완전히 멈추지는 않고 오토바이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사람 사이를 피해 지나갑니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는 기다리기보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이곳에서는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흐름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신호는 절대적인 정지의 의미라기보다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진짜 파란불이잖아. 사람 먼저 몰라? 진짜 저 파란불에 걷는 거 맞거든요? 가뜩이나 없는 신호등에 파란불에 걷는데 이런 거 거의 무시하고 다 갑니다. 그래서 호치민의 신호등은 규칙이라기보다 도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에 횡단보도가 진짜 조금 불편하게 돼 있는 게 또 단점이긴 해요. 자, 호치민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 정체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엄청나게 차가 밀리는 곳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되면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도로는 순식간에 가득 차 버립니다. 사람들은 규칙보다 빈 공간을 따라 움직이고 질서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와, 이 차 밀리는 거 보세요. 호치민의 교통체증은 단순히 차량이 많은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도로의 구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들이 개선이 될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정체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을 부시고 늘리는 방법? 그런데 그러긴 좀 힘들 거예요. 베트남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쟁 영웅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기득권, 하이클래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이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들의 건물을 부시고 도를 확장시킨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시도 때도 울리는 크락션? 경적 소리는 하루 종일 이어지고 정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멈추는 대신 서로를 피해가며 계속 움직일 뿐입니다. 한국의 서울보다도 더 심각한 느낌? 와, 오토바이 이렇게 교통이 마비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호치민의 오토바이예요. 와, 대박이다. 호치민의 교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빠르게 커진 도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쳤다 진짜. 와, 지금 이거 끝이 없어요. 제가 숙소까지 걸어가는 게 더 빨라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사실 베트남에서 오토바이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가 너무 협소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유동량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 호치민 전철이 생겼거든요. 호치민은 오랫동안 오토바이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도시에도 지하철이 등장했습니다. 호치민 메트로 1호선은 2012년에 공사를 시작해 여러 차례 지연 끝에 2024년 시범 운행을 거쳐 개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노선은 도심 벤탄 시장 인근에서 출발해 외곽 수이띠엔 지역까지 이어집니다. 이 지하철은 심각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도시 계획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호치민의 이동이 오토바이 같은 개인 이동이었다면 지하철은 도시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변화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호치민의 전철이 이렇게 생기다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이 일요일 아침이어갖고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 생각보다 한국 전철이랑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돼 있어요. 호치민 전철. 이렇게 보면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고 잘로 삼성페이까지 되는데요. 전철 탈만한데? 근데 노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야, 뭐든지 계획은 좋아. 이게 앞으로 호치민에 생길 노선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서울 정도는 아니어도 대구나 부산 정도 라인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라인은 저희 파란 라인이 전부인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13개역이면 그렇게 매력이 있지는 않는데 가격을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가면 되는 건데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디파짓이 있고 토탈 35,000동.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전철이 생기면 좋죠. 저도 전철은 처음 타보는 건데 한번 타볼까? 삼성페이가 되니까 삼성페이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되면 좋겠다. 그럼 굳이 디파짓해서 카드 만들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삼성페이, It's okay? Use 삼성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열리네. 티켓 끊을 필요가 없는데요? 한국 분들은 보통 거의 다 삼성페이나 카드 갖고 계시잖아요. 그냥 저걸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하네. 여기 1번, 2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제가 있는 데가 오페라 하우스거든요. 그냥 번호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전철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베트남 전철을 만들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호치민 지하철은 계획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문제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재 가격과 사업 규모가 계속 늘어나며 초기 예산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습니다. 추가 예산 승인과 협의가 반복되면서 공사가 자주 멈추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도시 구조였습니다. 호치민은 오래된 건물과 좁은 도로가 많은 도시라 지하 공간을 조사하고 이전 공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토지 보상과 이주 문제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행정 절차와 계약 변경, 해외 자본과 기술이 함께 들어간 국제사업 구조까지 겹치면서 결정 하나가 지연될 때마다 전체 공정이 함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은 단순히 공사가 늦어진 것이 아니라 빠르게 성장한 도시가 처음으로 대규모 대중교통을 만들면서 겪은 시행착오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오토바이 그랩을 쓰다 보니까 오토바이 그랩보다 싸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비 한 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저희처럼 여행객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생각보다 전철 이용객들은 많지 않아요.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전철을 다 통으로 빌렸습니다. 나 멘트 하기 좋으라고 사람들이 없네요. 전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철이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크네.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 좀 폭이 넓어요. Ai quay giờ? Ai quay giờ? Hi. Hello. Hello. Top không? Top á? Hello. Okay. Về follow vô đừng quay có nữa đâu mà nói. Okay. Korean people? Yeah, I'm Korean. Are you a YouTuber? Yeah, I'm YouTuber. What's your channel? Channel name is Tour Anger. 구독 누르고 있어.
will come out to your my YouTube. I'm sure. One by one. S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ũng làm Okay. YouTuber mà. Thank you. Thank you. 자, 여기서 또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 창피하다. I'm shy. Have a good trip. Have a good trip. Có nhiều cái này nè. Bye. 자, 전철을 타봤는데요. 모든 게 다 지하철은 아닌가 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지상철이거든요. 지하는 일부인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끼는 게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데가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면 아마 저런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베트남이다 보니까 역 바로 앞에도 저런 부분이 있네. 그런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 주변에서 사진 찍어요. 자, 한국과 다른 점이 이겁니다. 아직은 이분들한테는 특별한 문화인 거예요. 이분들은 어쩌면 호치민에서 온 게 아니고 뭐 달랏이나 뭐 이렇게 좀 지방에서 오신 분들인데 나 전철 타봤다. 이게 매력이 있는 거지. 자, 이제 이렇게 다시 찍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삼성페이가 있다. 오, 확실히 베트남은 삼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삼성페이가 너무 좋은데요. 호치민 이런 건물만 봤을 때는 정말 잘 사는 나라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뭔가 그래도 동남아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베트남은 중진국에 가깝죠. 신흥 중진국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는 자유경제체제를 받아들였고 관리나 이런 거는 공산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권력이 센 나라? 생각보다 공안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세요.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조심해야 될 게 벌금 같은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벌금이 엄청 세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에서 일부 여행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서류 확인이나 교통 위반을 이유로 멈춰 세운 뒤 현장에서 바로 해결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들입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낯선 제도와 언어 차이 때문에 여행자가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현지 규정을 잘 모른 채 이동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국제운전면허, 여권 사본, 그리고 현지 규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방문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작은 오해도 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사건보다 여행자가 스스로 상황을 대비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사이드카? 뭐 1, 2년 하면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70년대, 80년대. 근데 점점 문화 수준이 점점 올라갔죠. 베트남도 경제가 더 성장하고 문화식이 더 발달이 되면 좀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갈 곳은 이제 워킹 스트릿이라는 곳인데 해가 지면 호치민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커지며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도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밝은 간판과 이어지는 호객 그리고 여행객을 향한 관심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암암리에 다가오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거리는 휴식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 소비를 위해 설계된 공간처럼 보입니다. 화려함 뒤에 어떤 거래가 있는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 거리에 서 있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대로가에 마사지샵들이 되게 많은데 낮에는 그냥 일반 마사지샵이고요. 저녁에는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목적 있는 마사지샵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여행의 재미로 그 거리를 걷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킵니다. 화려한 조명은 멀리서 보면 활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반복되는 노동의 현장에 가깝습니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계속되지만 그 분위기가 모두에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긴 어떻게 보면 그냥 관광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이게 생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밤거리는 단순한 유흥가라기보다 관광객의 기대와 현실의 생활이 만나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여기는 이게 단순히 방문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누군가는 잠들 준비를 하고 누군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낮과 밤이 너무 다른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치민의 밤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화려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풍경입니다. 이 도시는 낮과 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마사지라고 적혀 있는데 대부분은 성을 거래하는 곳?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기 마사지샵이 그냥 샵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이상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가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 거리만 보면 거의 합법에 가까운 느낌? 아예 대놓고 성매매를 하죠. 아무도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거리 분위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상대로 돈을 버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 호객행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와, 나이. 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와, 정신이 없다. 이 거리 자체가 다 이래요. 조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호치민 자체는 성매매가 어마하게 단속되는 곳이긴 하거든요.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개인은 약 2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처벌 수위는 행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알선이나 보호, 장소 제공 등 영업 형태로 연결되면 벌금은 약 150만 원에서 4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고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될 경우 처벌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단속에 적발되면 먼저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여권 확인과 신원 조회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행정 처분이 이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조치가 추방입니다. 당국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 명령이 내려지며 정해진 기간 안에 베트남을 떠나야 합니다. 추방이 이루어지면 공항에서 출국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일정 기간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입국 금지 기록이 남아 이후 비자 발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행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행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광 산업과 도시 경제 구조 속에서 문제는 반복되기도 합니다. 관광과 유흥 소비가 있는 곳에는 형태가 달라져도 시장이 생깁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일수록 일자리 격차가 커지고 누군가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속을 하면 끝이 아니라 도시의 소비 구조와 경제 현실이 함께 얽힌 결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경찰차가 지나가는 순간 저 춤추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찰 단속들도 되게 심하고 새벽 한 4시까지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도 보였지만 음악을 듣거나 맥주 한잔 마시기는 나쁘지 않은 곳이긴 합니다. 이런 레스토랑, 펍 같은 경우도 있고요. 맛집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 골목도 있네요. 아, 이 골목은 좀 들어가면 좀 그렇다. 바로 나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남자들만 여기 오는 건 아닌가 보다. 여자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 땐 이렇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도 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호치민을 보여준다고 하면 정말 호치민이 제대로 된 호치민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면만 보여준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여행 유튜브는 아니잖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는 거가 사실이니까요. 호치민은 단순한 여행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도시이면서도 여전히 오래된 생활 방식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혼잡한 교통, 오래된 시장, 골목의 일상,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공간들까지 이곳에서는 한 가지 모습만으로 도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머물다 떠나지만 누군가는 이곳에서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좋고 나쁨으로 나누기보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기억에 남은 건 화려한 야경이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럽던 도로와 멈추지 않던 움직임, 낮과 밤이 전혀 다른 공간처럼 나뉘던 그 도시의 방식이었습니다.